명리심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편까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편에도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정신적 건강함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이신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정신의학적으로도 정신적 건강함을 아는 요소 중에는 책임감과 자기 수용의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책임감이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도 오로지 내 책임이라는 마음이다. 한편 자기 수용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한다. 특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정신적 건강함은 자기 책임감과 자기 수용에서 온다고 말하네요. 언젠가 상담 중에 세상이 사람들이 날 이해해 주기를 바란 것뿐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세상과 사람들이 왜 당신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가? 다들 바빠서 남을 이해할 시간이 없다.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이해시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해 주었다.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는 깊이 공감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았다. 그 역시 스스로를 수용하면서 분노와 원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쌓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좀 더 큰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삶의 무게를 품위 있게 내려놓는 법. 제목이 다 너무 와닿아요. 저번 편에서 말했던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유의지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아마도 그분 역시 자유의지에 따라 신을 찾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신을 찾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닌가 싶은 것이다. 어떤 분은 표층 종교, 심층 종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겉으로 전혀 종교적이지 않지만 어느 종교를 갖다다는 행위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게 표층 종교. 근데 정말 어떤 행위를 가서 11조를 내고 예배를 하고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맺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아주 내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을 찾고 탐구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심층 종교가 더 종교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한때 포르투나의 불운한 손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그렇다면 결국 살아남는 방법은 잘 나갈 때 겸손함을 잊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은 수용의 학문이다. 수용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게 나인데 어쩌라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면서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세네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 전체가 눈물을 요구하는데 그 단편을 놓고 흐느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결국 남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게 인생이라는 것. 단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확률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것뿐임을 받아들인다면 삶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요. 예전에 이제 어떤 기독교 책에서 기독교인이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진정한 그것은 고난이나 불행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신실하다면 그 불행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에 가깝게 진화해라 라는 의미로 주셨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내 자신을 더 고치려고 하는 것이 내 정신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살고 더 발전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래서 종교가 굉장히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지배하면서 삶이 바뀌게 하는구나.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막,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나 아니면 뭐 기도나 뭐 찬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무의식을 지배해서 그런 내면의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라서 그렇게 말한 거고, 다른 종교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다 제가 아는 종교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역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종교를 갖는 거겠죠. 다음을 보시면 사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 너무 길어질까봐 막 참느라고 계속 막 이럽니다. 숨을 막.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요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시탄가 요가에서 결국은 말하네. 어떤 자세가 안 될 때, 나는 나이가 들어서 뭐 허리가 뻣뻣해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니 뭐 살이 쪄서 뭐 저 사람보다 마르지 못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할까?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면을 고칠까? 나의 식습관을 고칠까? 나의 마음 습관을 고칠까?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내 몸을 더 탐구해볼까? 이건 고난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나는 분명히 더 발전한다 라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계속 책 말미에 필사할 구절을 정리해서 사진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몇 번이고 필사하고 싶은 글귀네요. 이 모든 것이 꼭 당신 탓만은 아니다. 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쵸? 내 몸이 꼭 내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물론 파라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전적인 것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먹는 또는 환경, 내 마음 습관 때문에 이렇게 몸이 구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사실은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꼭 당신 탓만은 아니죠.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밖에 없다. 그리고 정신의학이 설계도면이라면 명리학은 입체도면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맞는 말이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그때그때마다의 선택이 이제 자기의 팔자를 결정하고 그 팔자가 쌓여 운명이 되니까, 더불어 나는 우리의 성격을 만드는 동인 중 하나가 심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두고 섹스피어는 인간의 판단력은 그의 운명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묘사했다. 이거를 읽는 순간 그 요가에서 많이 말하는 삼스카라가 떠오르네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씨앗, 팔자나 운명을 만드는 것, 그 삼스카라 생각납니다. 한 개인의 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그가 타고난 기질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지, 아니면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지, 삶에서 인간관계에 더 주안점을 두는지,
아니면 사회적 성취에 더 주안점을 두는지 하는 것 등이다.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격이다. 성격이란 자신의 기질을 바탕에 두고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후천적으로 형성된 삶의 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그 시점에 느끼는 그의 마음 상태이다. 즉,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지 아니면 평온한지 등이 한 개인의 결정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마음 상태는 뒤에 설명을 보면 이제 감정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평안한 상태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인간은 빈 서판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DNA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인간이 이미 그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갖고 태어나며 이는 사람마다 고유하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질이다. 기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갖고 태어난 원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질이라는 한자어도 흥미롭다. 나를 이루는 기의 특질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의 특질. 기의 특질이 기질이라네요. 곧 옛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다 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성이라는 한자는 마음심과 날생을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나라는 사람이 가진 심리의 격이 바로 성격인 것이다. 성격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개인을 특정하는 지속적인 행동 양식이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행동 모든 것이 포함된다. 즉 나라는 사람의 틀이 성격이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진다. 품격. 정신의학적으로 한 사람의 심리적 성숙도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기의지력과 자기 결정력을 가늠하는 자율성, 다른 사람과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연대감의 합으로 본다. 되게 중요하겠네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상황이나 부모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 자율성으로 결정 날 것이고, 그리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런 원동력이 아니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싶다. 이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연대감으로 결정이 나겠죠.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 범인류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삶의 문제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해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심리이다. 기질을 타고난 틀로 본다면 그 틀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가가 심리이고 그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성격인 셈이다. 다음은 팔자소관이라는 말에 담긴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칼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얘기하세요. 명리학은 조선의 세조, 세종임금도 그 분야의 대가라고 할 만큼 우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학문이다. 이에 따라 명리학이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다. 쉬운 예로 우리는 무슨 일이나 별 생각 없이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곤 한다. 특히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아이고 다 팔자소관이지 뭐 라든가 어쩌겠어 팔자가 그런 걸 팔자대로 사는 거지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임금님이나 왕가 왕족에서도 이걸 받아들였는데 평민들한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가 거의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는데 사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빅데이터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로지 나 자신과 1대1 만남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불편하죠. 요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불편해 하시는 것이 본인이 어디가 뻣뻣하고 어디가 땡기고 어디가 근육이 약한지를 알게 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딱 태도가 둘로 나뉘죠. 난 싫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고, 아니면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완 수정해 가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런 전자와 같은 태도. 너무 싫어. 막 난 여기도 뻣뻣하고 저기도 뻣뻣하고 막 해서 그거를 요가 자체의 잘못으로 봅니다. 요가가 이상한 거다. 그래서 난 요가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떡하지? 저분의 세계관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깨우치지 않는 한. 근데 요즘은 후자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뭐 요가 너무 무서워요. 뭐 저 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가 때문에 막 이런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많은 분들이 이제 요가 수련을 하고 알려져서 그런지 내가 막 뻣뻣해서 요가를 못한다 라는 분들은 이제 만나보기 힘든 것 같아요. 초반에 요가원 냈을 때 초반에 그런 분들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 자신과 1대1 만남 이걸 이제 내적 침투라고 보면 되죠. 누구나 다 처음에는 안 좋은 것부터 보여요. 이 고통이라는 경험이 가장 큰 경험, 가장 이렇게 밀도가 큰, 나한테 와닿는 게 큰 경험이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신 인도 철학자도 생각이 납니다. 왜 고를, 인도 철학은 고가 화두거든요. 고통이. 왜 고통을 잡았냐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 이상으로 밀도가 큰 경험이 없어서 그거 이상으로 밀도가 큰 감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화두가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드디어 프로이드와 융의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프로이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기억하는 것은 의식,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자극을 주면 기억의 세계로 올라오는 것이 전의식,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한 정보는 무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 이해의 폭을 더 넓힌 인물이 바로 융이다. 그는 한 개인의 무의식에는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 경험한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여 거기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앞에서도 융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프로이드와 융의 또 다른 업적은 정신을 에너지로 보았다는 점이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을 발전시키기 전에 신경생물학적 에너지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정신을 에너지로 보는 리비도 이론을 만들어냈다. 융의 에너지 이론은 보다 더 정교하다. 그는 아예 정신 에너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정신 에너지는 신체 에너지로 변환되고 신체 에너지는 다시 정신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주장했다. 의식계가 물질계에 영향을 주고 물질계도 의식계에 영향을 주며 서로 상호 보완하기 위해 의식계와 물질계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요가 철학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면 그것은 당장 몸으로 나타나고 몸의 심장이 빨리 뛰면 당장 정신의 불안감이 나타난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그 통로가 바로 에너지라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신경계라고 이제 밝혔죠. 이것 또한 기, 즉 에너지로 한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명리학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가 바로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두 사람, 앞에 말한 프로이드와 융의 성견 지명은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이 동양 사상에서 영향받은 바가 크다는 점이다. 그가 동양의 주역을 서양에 전한 독일인 선교사 리하르트 빌헬른과 친교가 깊어서 그 영향을 깊이 받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인간의 성격을 내향성과 외향성을 분류한 것도 주역의 음과 양 사상에서 비롯됐다. 재밌네요. 친구가 있었네요. 동양 사상을 주고받을.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시간의 기록이자 이 우주에서 내가 차지한 공간의 기록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시공간의 기록이네요. 그래서 내 몸에 그 우주의 기운을 집어넣었겠네요. 즉 우주의 흐름 가운데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서 내 삶의 흐름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인 셈이다. 운명이 내게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죄책감이다.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때면, 더 나아가 삶에 큰 시련이 닥칠 때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면서 뭔가 나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면 부족한 능력이 지금의 결과를 불러 아니면 열심히 더 할 걸, 더 못해서 뭐 이런 것들 다 자책이죠. 자책감에 시달리곤 한다. 그런 경우에도 명리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홀가분해지겠네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하셔서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 자책 모드의 또 하나가 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자책 모드로 일관하는 경우에 결국 살아남기 위해 남 탓을 하는 게 바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남 탓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 그 이면에 자책감이 되게 많은 거겠네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지녔는데 성장 과정에서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심리로 투사의 기제가 형성되는 것이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꼭 하나씩 있지 않아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답답하죠. 그리고 정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괴롭죠. 되게 어린아이 같은, 자기는 되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걸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를 뭐 헬조선 막 이러는 거 아닐까요? 명리학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그중 하나가 내 성격적인 결함들이 어쩌면 모두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런 요소들을 처음부터 타고난 이상 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즉 그것이 내 탓도 아니고 내 부모 탓도 아닌 단지 내가 태어난 그 시점에 우주의 기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수용하면 내가 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난다. 우린 누구나 설악산에 가서 왜 백록담이 없느냐고 항의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시작해 심리적으로도 자신을 점차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즉 내담자가 갖고 있는 투사의 심리를 처음부터 고치라고 하면 반발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지나치니 고쳐야겠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리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려고 들면 결국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바로 이 투사의 기제가 심한 사람들이다. 진짜 생각만 해도 답답한 애고가 센 사람들. 그들에게 명리학적으로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성격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이 꼭 당신 탓만은 아니다. 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맨 앞에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 꼭 필사 여러 번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문장이 나왔네요. 이 모든 것이 꼭 당신 탓만은 아니다. 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두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타고난 팔자 소관이라는 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면들이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정말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또 재밌는 부분이 이분이 프로이드와 융,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고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사주를 봅니다. 서양인이지만 사주를 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프로이드랑 융 모두 토의 오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토의 오행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사유를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저도 토가 되게 많거든요. 토하고 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불과 흙으로 이루어졌다. 물이 부족해서 건강은 좀 약할 것이다. 근데 불이 많으면 뭐 명예운이 높고, 토가 많으면 이런 학문적인, 그래서 아니요, 또 왜 내 운명을 얘기하면 그래서 신기했다 라는, 그래서 프로이드랑 융도 토의 오행이 많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은 오행에 대한 얘기는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다음 편에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